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2024학년도 임용시험을 치른 후에 이제 2025학년도 준비를 위한 국어교육론 강의를 맡게 된 송원영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의 관련 교과목의 명칭은 사실 국어교육론이 아니에요. 국어교육론은 아니고 언어 기능 영역이나 언어 사용 영역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매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은 뭐 통칭해서 이제 국어교육론, 언어 기능 영역, 사용 영역이고, 내일은 문학교육론, 문학이 아닙니다. 문학교육론입니다. 교육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T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되고, 이 OT 시간에는 국어교육론 전공 국어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학습 방법, 올해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인드, 그 다음에 몸 만들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새해 첫날 강의니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OT 자료가 있죠? 1, 2월 오리엔테이션 OT 자료에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참조하시면서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기도 하지만 또 순서를 또 무시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프린트물의 첫 번째에 뭐 최근 11개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본 임용 공부 방법. 그 OT 자료 일쪽 부분에 보시면 최근 11개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본 임용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습 가이드 해드릴 텐데, 그 학습 가이드의 기본적인 기준적인 조건이 뭐냐면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이 기출문제는 그 이제 1차 지필고사를 치르고 나서 합격한 학생들에게, 또는 그 아깝게 2점, 1, 2점 정도로 떨어지신 분도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물어본 결과예요. 결과는 뭐냐면 오직 기출문제야. 오직 기출문제. 근데 그 기출문제를 예를 들면 한 5월이나 6월이나 7월이나 8월부터 내가 기출문제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은 없겠지만.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을 올라가. 근데 이 산이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산이야. 임용 합격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 지금 이게 높은 산인지 몇 미터짜리 산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산이 있어. 저기 올라가야 돼. 알았어요? 근데 저 산을 한 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내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도나 나침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길이 났다면 그 길대로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갈래길도 있고 갈림길도 있고 여기저기 길도 많아서, 또는 길 아닌 길도 있지. 근데 그와 같은 안내판, 표지판, 뭐 소개서, 또는 지도, 나침반에 구실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송원영 학원 강사가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대학 교수님들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오로지 믿을 만한 것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기출밖에 없습니다. 기출을 믿으셔야 돼. 기출에 의존하셔야 돼. 근데 왜 11개년이냐? 2014학년도 이후부터의 서술형 문제를 말합니다. 서답형 문제라고 해. 서답형은 기평,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포함한 것을 서답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학교교육 현장에 가시면 객관식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지필고사를 아마 문항출제를 할 것이야. 그치? 또는 서술형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2줄 이상 쓰는 서술하는 문제의 문항 형태의 문항도 출제할 거야. 알겠죠? 임용이 그와 같은 거하고 똑같아. 다만 임용은 한 단어나 또는 2단어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어구 형태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 기평, 그 다음에 2문장 이상의 서술형, 그 다음에 뭐 2문단 이상의 논술형을 2014학년도 이후부터서 포함해서 서답형이라고 하는 문항체제로 14학년도 이후부터 이제 변한 거야. 그래서 2014학년도 이후부터의 기출문제는 11개년이고,
그럼 그 전에는 뭐였냐? 그 전에는 2009학년부터 2010학년도까지는 객관식 기출문제 1차, 2차는 논술, 3차가 수업시험 및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14학년부터 이후에 11개년 기출문제고,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본 임용의 학습 가이드는 특히 이제 국어교육론 과목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로지 뭐밖에 없어? 여기 봐봐. 뭐? 개념. 오로지 개념밖에 없어요. 개념이 뭐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보자면 말하자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대상이죠. 대상에 대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원리? 이런 것을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거야. 우리가 사과하게 되면 구체적인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사과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떠오른 추상적인 관념으로서의 사과야. 알겠죠? 말하게 되면 이거 다 개념이야. 근데 국어교육론, 특히 언어 기능 영역이나 언어 사용 영역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이와 같은 관념으로서의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늪이야, 늪. 개념이 뭐라고요? 늪이야, 늪. 늪.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늪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는 그 개념의 늪으로 돼 있어, 개념의 늪.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어떤 합격의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강의 지류들이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해 있어. A라고 하는 학생, B라고 하는 학생. 근데 이 모든 학생들이 국어교육론의 좋은 성적, 최상위의 성적을 거두기 위한 저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강으로 가야겠지, 당연히. 근데 그 강은 다시 이제 여러 가지 개울을 또 건너야 돼. 근데 이 어귀, 바다에 나가기 위한 이 어귀에 이르기 전에 있는 이 강에 또는 개울에 여기 있는 이 지점이 개념의 늪으로 돼 있어, 개념의 늪. 여기 이 개념의 늪을 헤쳐나가야만 국어교육론의 최상위의 성적의 바다에 이르게 돼. 이해했어요? 늪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헤쳐나갈 방법도 많지도 않아. 말하자면 뭐 1, 2월 기본이론 과정을 통해서 개념의 늪을 한번 맛봤어. 아, 이게 늪이구나. 그리고 3, 4월 교육과정반에 의해서 개념의 늪에서 약간 한 몇 미터 정도 전진했어. 그리고 5, 6월, 7, 8월, 9, 10월 이르게 되면 뭔가 이 개념의 늪을 빠져나오고 또는 저 개념이 내 머릿속에 잘 정립됐다라고 느낌을 갖고 시험장에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헤매고 있어요. 시험장에서도. 예를 들자면 제가 작년도에 기입형 문제, 그 한 문항만 맞았어도 합격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2점짜리 문제인데 이독성 문제야. 텍스트의 이독성. 그거는 제가 모국 강의 때도 이거 나와. 텍스트 하면 글구조 부분은 이미 기출되었기 때문에 텍스트의 이독성을 신경 써야 돼. 그러면서 문장 복잡도 긴 문장이나 짧은 문장이 여러 개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텍스트의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이독성도 있고, 그 다음 또 독자가 가지고 있는 이독성도 있고, 이독성이 여러 가지 형태, 또 상황 맥락적인 이독성도 있다. 이거 설명하면서 문장 복잡도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문장이 긴 문장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그 긴 문장을 읽어가는 것과 짧은 문장을 읽어가는 동일한 독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가 같아, 달라? 긴 문장이 더 쉬워? 짧은 문장이 더 쉬워? 짧은 문장이 더 쉽지. 그래서 문장 복잡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기입형 문제의 답이 복잡이란 표현을 써야 돼. 앞에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분명히 설명도 해드리고 올해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렸어. 틀렸다고.
그 개념이 늪을 그렇게 헤쳐나가고 빠져나오고 정립했다고 느껴지고 모고 때도 그렇게 강조했었던데 그게 문장 복잡도라고 하는 복잡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만 하는 문제였느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나 할 말이 없지. 그런 게 임용시험이에요. 그런 게 임용시험이에요. 1월부터 개념을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모고 기간에 올해 나올 중요한 사항들을 점검해 줘도 막상 시험장에 가시면 그 개념을 머릿속에서 내가 끄집어 와가지고 확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수험생들이 많지를 않아. 그래서 아예 처음 준비를 할 때부터 오직 개념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이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의문을 품고 물어보셔야 되고 이 개념을 이 상황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개념 점검. 오직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개념입니다. 개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임용학습 가이드에 조금 더 넘겨볼게요. 오쪽 보시면 오쪽 부분에 보시면 2번 개념 뭐라고요? 적용. 앞에서 이제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학습 가이드는 뭐죠? 이 개념에 뭐가 중요해? 적용이 중요해. 내가 개념을 알고 있어. 문장 복잡도, 이독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도 주어진 지문이나 자료에서 도출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면 시험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개념을 내가 도출해내야 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개념의 점검과 적용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개념의 점검과 적용. 예를 들면 개념의 적용 같은 경우에 사례를 들어보자면 학부과정 때 그 시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언어 기능 영역에 예를 들자면 독서의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는 독서의 정의적 영역에 해당되는 동기와 흥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학부과정에서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의 전형적 형태예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죠. 설명하라고. 근데 임용시험은 그와 같은 막연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서의 정의적 영역에 해당되는 동기와 흥미를 설명할 것을 요구는 하기는 해. 그러나 막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의하면 또는 아예 독서의 정의적 영역 가운데에서 흥미와 또는 동기라는 표현을 빼고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떠한 독서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설명인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더라도 자료를 보고 이게 독서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설명거리인데 이게 흥미인지, 이게 동기인지 이걸 끄집어내야 한단 말이지. 이게 개념의 적용입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학부과정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개념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학습 방법 설명해야겠구나. 그러나 막상 임용시험은 그 개념을 설명할 것의 문제이기보다는 자료에 의하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할 것인가, 자료에 의하면은 어떤 개념을 내가 도출할 것인가, 그 점이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임용은 알고 있다. 무엇을? 개념을. 근데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도 해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먼저 개념 문제와 관련되어서 기출문제, 작년도 문제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일쪽으로 되돌아오면 작년 A형 기입형 문제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딱
시험장 가서 A형 1번 문제 보자마자 제 얼굴이 떠올랐을 것 같아. 시험을 치르셨던 분들, 물론 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감히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독서의 정의적 영역 가운데서 몰입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 의지, 주체성 이거 설명을 하면서 구분을 좀 하셔야 한다. 구분을 하셔야 한다. 느낌은 구분되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의 정의적 영역은 예를 들면 동기라는 개념, 흥미라고 하는 개념, 효능감 개념, 몰입 개념, 자발적인 의지 개념 이런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어. 정의적 영역이. 근데 1번 문제가 기역, 니은에 들어간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야. 이 문제가. 기입형 문제인데 저는 왜 이런 식으로 발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잠깐만. 이 기출문제의 1번 문제의 이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기역률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하는 이 문제의 발문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냐고 이게. 들어갈 말이 뭐냐고. 예를 들자면 기역, 니은에 들어갈 단어, 기역, 니은에 들어갈 어구, 기역, 니은에 들어갈 한 문장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2011학년도 이후에 서답형 문제를 보면 대부분이야, 대부분. 물론 이제 한두 가지 케이스는 단어를 적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어를 적어라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 빼고 그냥 들어갈 말이야. 좀 말이 무조건 단어입니다. 단어야. 단어. 그러니까 개념으로 되어 있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학생 A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잘 따라와. 어떤 학생이 있는데 학생 A는 읽기 성취 수준. 이것도 개념이야. 성취 수준은 어떨 때 쓰냐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문헌을 설명할 때 써. 3, 4월 교육과정 반 때 구체적으로 이 교육과정을 살피겠지만 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냐?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추상적 법령의 형태야.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교육이 가능하고 학원에서도 교육이 가능하고 맞지? 과외, 한 명의 개별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도 교육이 가능하고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도 교육이 가능한데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학원 과외나 부모님을 통한 교육과는 다른 교육이야. 그게 뭐냐? 법적으로 정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누리고 받아야 할 그와 같은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뭐 형태나 내용을 법령화시킨 추상적 문서 이게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이라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물론 이제 유아교육도 포함되어 있지만 유아교육 빼고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서는 뭐 선택교육과정, 심화 선택.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의 문헌에서 이 성취 수준이나 기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취 수준은 성취란 뭐야? 뭔가를 얻는다. 또는 뭐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도달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지점의 결과, 그 결과를 기준점으로 해서 설명한 뭐 글의 형태. 이걸 성취 기준이야, 성취 수준이라 불러.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으면 어떤 결과에 도달할 거야.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에 도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설정해 줘. 그래서 성취 기준이야, 성취 수준이라 불러요. 그 성취 기준이나 성취 수준은 학년별,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읽기, 문항, 문법, 매체, 6영역의 각 영역별
기준들이 10개 정도씩 설정돼 있어. 듣기 말하기 합쳐서. 그것이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고등학교 2학년 심화 선택까지 해가지고 성취 수준들이 추상적인 문서 형태도 있어. 아무튼 그러한 교육과정의 문서를 설명할 때 쓰는 이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게 되면 도달한 결과. 그걸 말해. 아무튼 어떤 A라고 하는 학생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 못해도 그냥 일반적이나 일상적으로 그냥 이해를 해. 어떤 학생은 어떤 능력이, 성취 수준이라는 표현 빼고, 어떤 학생은 읽기의 능력이 높은데도, 이렇게 표현해도 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읽을 줄 아는 능력이 탁월한데도, 높은데도, 알겠죠? 성취 수준이 높은데도,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게 되어서 그것의 그 결과의 점이 엄청 탁월한데도, 아니면 능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 아무튼 학생 A는 읽기 능력이 뛰어난데도 읽기 활동 시간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기 봐봐. 이것도 개념이야. 보상. 어디서 들어봤어요? 보상?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보상은. 그러니까 한 문장이, 지금 보세요. 이 지문의 한 문장이 국어교육론에서 흔히 활용되고 있는 학술 용어의 2개의 용어나 개념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개념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 보상은 어디에 쓰이냐면 벌과 상, 상벌. 교육학에 썼어요. 교육학에 써. 상벌. 상벌이 어느 때 나와? 그치. 강화할 때 나와, 강화. 동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기이론에서 상과 벌을 외적 동기나 외재적 동기로 설명해. 국어교육론도 마찬가지야. 국어교육론에서도 읽기 동기 하게 되면 교육학에서의 그런 개념이나 용어예요. 상벌은 딱 보상이라고 하는 걸 보자마자 읽기 동기? 이거 떠오르신 분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의 차이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상생활의 문제로 돼 있어.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이 보상은 외적인 것이지. 외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책을 열심히 읽지 않아.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학생 B는 읽기 성취 수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읽기 능력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성취 수준하고 능력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라고 이해합시다. 학생 B가 있어. 이번에는 읽기 능력은 보통이야. 자, 차이 났지? 높고 보통이야. 이건 차이는 있고. 근데 독서를 여기서는 보상이 아니라 뭐죠? 좋아해. I like. 이런 일상생활의 용어가 아닙니다. 이 좋아하다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의 용어가 아니에요. 저기에서 좋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호야, 선호.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야. 개념으로 돼 있어, 개념으로. 개념으로 읽어야지 일상생활의 용어로서 읽으면 안 돼. 선호. 아니면 취향. 좋아하다, 좋아하지 않다. 긍정하다, 긍정하지 않다, 부정하다. 알겠어요? 이런 선호를 뭐라고 불러? 흥미라고 부릅니다. interest. 재미가 아니라 흥미라고 부른다. 관심, 흥미. 알겠어요? 봐봐. 첫 문장에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거 외적인 거 어떤 개념이 떠올라? 동기 개념. 독서의 정의적 영역 하게 되면은 동기부터 우리가 배워요. 그 다음에 좋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호야. 선호. 긍부정. 여기서 또 어떤 개념이 떠올라? 흥미. 저 흥미와 동기는 독서의 정의적 영역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두 개의 개념이야. 두 문장 읽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지만 이 문제 기억 니은에 들어갈 단어가
독서의 정의적 영역을 이루고 있는 개념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단서가 두 개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하나는 보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좋아하다라고 하는 거. 일상생활의 영어가 아닙니다. 공부를 하셔야만 이게 느껴져. 이게 느껴져?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세 번째 문장이 아니라 쉼표 다음에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어라고 물을 정도로 푹 빠져 읽는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일상생활에서 푹 빠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국어교육론에서는 저렇게 푹 빠져서 읽는 상태를 그때 제가 독서의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상태나 양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푹 빠지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몰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야 하는 거야. 이게 푹 빠져 있다라고. 이 단서가 이제 이렇게 세 개나 주어지고 있어. 아, 이 세 개의 단서를 통해서 이 문제는 독서 읽기 문제고, 읽기 문제 가운데서도 독서의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은 보상, 선호, 몰입, 이 세 개의 개념으로 설명해내고 있는 지금 문제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독서 이론에 따르면 이 독서 이론은 배운 바가 없어. 그리고 제가 가르쳐준 바가 없어. 예를 들면 독서의 정의적 영역의 흥미 개념이나 동기 개념이나 몰입 개념이나 자발적 의지 개념은 어떤 독서 이론이다. 알 바 없어. 몰라도 돼. 학자들 이름 몰라도 돼. 예를 들면 로젠탈의 뭐 자학충족적 예언, 이건 교육학에서나 쓰지 우리 국어과에서는 뭐 로젠탈의 무슨 이론 이런 거 묻질 않습니다. 임용에서는. 저 독서 이론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돼. 아무튼 그런 이론에 따르면 무엇은 이제 여기에 들어갈 말이야. 학술 용어, 개념이 들어가야 돼. 무엇은. 근데 이 단서가 이미 보상, 선호, 빠져있다라고 하는 단서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이것은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가 완전 결정적 단서. 읽기를 읽어보세요. 이끌어내고 그 다음 지속시키는 그 다음 요인. 이 문장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쓰이는 문장이긴 하지만 국어교육론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읽기는 행동입니다. 행동. 읽기라고 하는 행동. 읽기라고 하는 행동. 알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삐리리는 읽기라고 하는 행위를 이끌어내는 원인이 된다. 봐봐. 어떤 행동이 있어. 근데 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뭐가 된다고? 요인. 또는 뭐죠? 원인. 행동을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표현을 촉발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행동을 시작하는 걸 촉발이라고 해. 그 다음에 촉발되거나 시작된 행동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을 뭐라고 해? 유지라고 하고, 그 다음 상과 벌을 통해서 그것이 그러한 행동이 좀 더 많아지거나 깊어지거나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강화라고 해. 그래서 읽기라고 하는 행동을 촉발시키는 요인, 읽기라고 하는 행동을 유지시키는 요인, 읽기라고 하는 행동을 강화시키는 요인, 그 요인을 일컬어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 들어갈 말은 뭐야? 뭐라고? 동기. 동기는 읽기라고 하는 행위를 이끌어내고 읽기라고 하는 행동을 유지시키게 하는 요인이고 읽기라고 하는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결정적 요인이다. 자, 이건 개념을 정의 내는 거야. 개념 정의. 동기의 개념이 이 개념이야. 이 개념. 어떤 행동을 촉발, 유지, 강화시켜주는 요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월부터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제 책에 동기는 읽기 행동을 촉발, 유지, 강화시켜주는 요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걸 외우라고. 알겠어? 외우시면 돼. 개념은. 다만 학부과정의 중간고사는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임용은 삐리리는 뭐다. 여기 들어갈 건 뭐지? 이 기입형 문제. 아니면 서술형 문제는 이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읽기의 개념은 이게 동기인지, 이게 흥미인지, 이게 몰입인지. 그 다음 문장은 똑같습니다. 학생 A의 동기는 긍정 가치인식, 자발적 선택과 같은 내재, 봐봐. 내재적 동기가 있고, 근데 학생 A는 상벌, 여기 나오지, 상벌. 외적 동기. 그래서, 동기 개념을 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주어진 단서들이 이제 나와. 그치? 상벌과 같은 것에 외재적인 것에 의해서, 이거 봐봐. 촉발이라는 표현을 써. 촉발, 시작된 것이 행동이 계속 유지되며, 좀 더 상벌에 의해서 강화되는 거. 이거 동기야, 동기. 동기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는 1번 문제는 보자마자 너무 쉬운 거야. 자, 이 문제 푸는 때 투여되는 시간을 봐봐. 몇 분 정도 걸려? 아니, 제가 이제 설명하니까 20분 걸렸지. 시험장에서 저거 쭉 읽고 동기네 이렇게 개념을 끄집어내는 거 몇 분 걸리냐고. 20분 걸려? 저 몇 문장 안 되는 요거 한 30초야. 30초 안에 그냥 동기 개념이 확 이렇게 여러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확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동기라고 하는 개념을 아는 거고, 이 문제에서 동기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야겠네라고 하는 건 30초밖에 안 걸려. 그래서 1번 문항을 푸는데 1분도 채 안 걸려. 근데 만약에 1분 혹은 아니면 30초 아니면 뭐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1번 문제를 읽는 동안 동기 개념이 생각이 안 나면 이거는 10년이 걸려도 동기 개념이 생각 안 나. 동기 저 아는데요. 개념 선생님한테 배웠고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왜 끄집어내지 못해? 임용 공부란 첫 번째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야. 개념을 파악하는 거야. 개념을 아는 거야. 개념을 알아야 돼. 모르는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개념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 자료에 뭐해? 적용해.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알겠어요? 개념의 늪을 건너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야. 그 수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하필 이 1번 문제는 그 개념 가운데 하나의 동기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줄 아느냐 이거지. 그것도 30초 안에.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여기가 제가 이제 주목해서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예요. 한편 학생 A에 대한 설명 끝났어. B와 같이 여기 봐봐. 주의 이런 개념. 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집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축약하는 거예요. 주의 집중. 여기 봐봐. 여기 나오지. 주의 집중. 읽기를 할 때 뭔가 주의 집중을 해서 인지 정의적, 이건 설명 안 되겠습니다. 설명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다만 인지 정의는 인지란 지, 정의는 정. 보통 우리가 지, 정, 의 하게 되면 이게 교육의 뭐 전인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건이잖아. 지,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의는 행동이야, 행동. 그러니까 인지, 정의, 행동. 아무튼 지적 정의적으로 텍스트의 내용에 완전히 뭐하다? 빠지다. 이게 빠지다. 주의 집중해서 읽기라는 행위에 푹 빠지다. 일상생활의 용어로는 빠지다이긴 하지만 학술 용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제 수업 시간에 배워. 몰입 개념을. 그러한 독서의, 여기 봐봐. 상태, 양상.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 뭐라고 부르냐? 몰입이라고 부르. 몰입. 그래서 1번 문제는 푸는 시간은 1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동기와 몰입.
그리고 이제 이 동기와 몰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쪽 부분에 보시면 관련 배경 지식이 있어요. 개론서. 그리고 이 개론서에는 다음과 같은 독서의 정의적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동기, 흥미, 태도, 효능감, 몰입, 자발적 의지, 주체성. 물론 이제 제 책에도 있습니다. 근데 개론서에 있고 제 교재에도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제가 모고 시간에 몰입과 자발적 의지와 주체성은 약간 비슷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구별해서 알아놓으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몰입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옆에 이제 개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죠. 특정한 문식 경영과 상황 하에 독자가 독서 행위에 인지 정의적으로 몰입하는 상태 또는 몰입 상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으로 삼쪽 부분의 제일 위에 상단 독서 활동에 개인의 모든 주의가 집중되면서 시간이 무의미해지고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하는 심리적 가정. 이게 개론서 설명이야. 근데 제가 이 몰입 개념을 설명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의 집중하는 상태. 알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 잊지 마셔야 한다. 반면에 몰입과 비슷하게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게 자발적 의지입니다. 자발적 의지를 옆에 보시죠. 독서를 위한 독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독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방해하는 요소에도 불구하고 근면성과 행동 통제 전략을 요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기도 주의 집중하는 거네요. 그래서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둘 다 모두 다 주의 집중하는 건데 몰입은 상태를 말하고 자발적 의지는 능력을 말한다고 했어요. 능력. 알겠어요? 주의 집중하는 능력은 자발적 의지고 주의 집중하는 상태는 뭐라고? 몰입이야. 그렇게 두 가지 구분하라고 모고 때 설명을 했어. 그런데 여기 봐. 이 문제는 주의 집중 능력이야 아니면 상태야? 니은번에 들어. 주의 집중 능력이야 상태야? 여기 봐. 주의를 집중하는 상태라고 나오잖아. 당연히 몰입 개념을 써야 되지. 이게 작년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거고. 그 다음에 왜 독서의 정의적 영역이 나올 것 같으냐, 제가 이렇게 모고 시간에 또는 평소 이론반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독서의 정의적 영역은 이미 기출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출문제 보라고 했죠? 그 기출이 보시면 2015학년도 A형 기입형 문제. 이건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기출문제를 제가 거론할 거야. 15학년도에 A형 기입형 문제에서 이미 이 독서의 정의적 영역의 용어를 쓰라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어서 독서의 정의적 영역은 용어나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동기, 흥미, 효능감, 몰입, 자발적 의지, 주체성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었어야 돼. 15학년도 기입형 문제를 풀 때에도 있었어야 돼. 그리고 15학년도 기출문제를 풀 때 관련된 배경지식이 독서의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개념이므로 그때 그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이 개념들을 학습 공부했다면 굳이 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개론서에서 나왔던 이 개념들을 이해시키는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기출문제를 보셨던 분들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야. 다만 그때 2015학년도의 기출문제에서는 몰입 이쪽 혹은 동기 이쪽이 아니라 자발적 의지나 주체성 쪽으로 출제가 됐었어. 근데 나머지 개념들도 알아야만 되잖아.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해했어요? 국교론이 이런 개념의 늪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에도 독서 태도 영역이라고 하는 문제로도 정의적 영역에 대한 문제가 23학년도. 이때 태도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기출문제는 수업 시간에 계속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결론은 3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손가락 표시로 이 문제는 독소의 정의적 요인에 관련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활용된 독소 이론은 지문에서 단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독소 이론인지 모르지만 따라서 독소의 정의적 요인에 대한 이론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바로 자료 읽고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잖아. 그죠? 근데 국어 경론이 모든 문제가 다 이런 문제냐? 아닙니다. 다 이런 문제라면은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될 것 같잖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쪽 부분에 모든 기출문제는 교육과정에 근거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3, 4월 반에서 배우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필요성 부분에서 두 번째 점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의적 요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의적 요인 또는 흥미, 태도, 가치관 등의 요인은 인지적 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인지적 요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독서에서 정의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이건 제 책 개론서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한 제 책, 제 교재에 있는 동기, 흥미, 태도, 효능감, 몰입, 자발적 의지, 주체성에 대한 관련 개념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들어보세요. 개론서에도 있어. 근거가. 교육과정에도 있어. 내 책에도 있어. 근데 어디에 없어? 머리에는 없어. 그 임용시험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제 책 가지고 가고 교육과정 가지고 가고 개론서 가지고 와가지고 오픈 형식으로 보는 시험이 임용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념의 늪을 빠져나와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이 개념이 내 머릿속에서 들락날락해야 돼. 있는 개념을 항상 어떤 지문이나 상황에 막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거 동기 개념 이때 써야 하는 거 아니야? 흥미는 이때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몰입은 이런 상황에서 이 개념을 쓰는 거 아니야? 아셨죠? 개념의 이해와 적용. 5쪽 부분은 이제 적용에 대한 이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장문 이론을 설명할 건데 혹시 여러분들 장문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작년도 소설용 문제인데 장문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장문 이론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말씀해 보세요. 장문 이론 혹은 장문 교육 이론들은 뭐가 있어? 말해봐. 아니, 틀려도 좋으니까 말해봐. 지금 수업을 진행해야 하잖아. 인지주의, 또 형식주의, 또 사회적 구성주의, 또 대화주의, 뭐 이런 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장문 이론이나 장문 교육 이론을 학부 과정에서 들어는 보셨거나 중간 기말고사로 치르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그 시험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딱 그 시험을 치르면 뇌를 놓고 나오잖아. 생각이 안 나잖아. 무슨 장문 이론 및 장문 교육 이론을 내가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했어. 안 가르쳤다면은 그 학부 과정의 교육이 의심스러워. 임용이 아니어도 장문을 하게 되면 장문 이론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어떤 학부에서는 이 3대 장문 이론이라고 하는 이 세 개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4대 장문 이론이 대화주의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 문제는 그 장문 이론을 아예 그냥 4번 문제 그 작성 방법의 7쪽 부분에 보시면 A, B에 반영되어 있는 장문 이론과 가장 가까운 관점을 지닌 교사를 가에서 각각 찾아 쓸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A의 장문 이론이 어떤 장문 이론, B는 어떤 장문 이론이 반영되어 있느냐를 아예 묻고 있죠.
그리고 A, B는 어디에 있냐면 육적 부분에 있어. 육적 부분의 성찰일지를 읽어보면 A, B가 나오죠? 근데 그 A, B의 어떤 장문이론이냐를 딱 이것도 마찬가지야. 몇 초 안에 결정돼, 몇 초 안에. 장문이론이 아까 4대 장문이론, 3대 장문이론이 있다는데 이 A를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모범글들을 나눠주고 딱 이거 모범이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이거 어떤 장문이론? 형식주의. 몇 초 안에 결정돼, 몇 초 안에. 아, 이거 형식주의구나. A, 뭐라고? 형식주의구나. 안 읽어봐도 돼. 다만,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내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맞나?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글을 골라 분석도 하고, 단어, 문체, 구조 등을 모방. 알겠어요? 형식주의 장문이론 공부할 때, 모범, 모방, 훈련, 또는 뭐, 오류의 교정자로서의 교사, 이런 용어들을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형식주의. 나머지 부분은 생략. 여기 반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B는 어떤 장문이론이냐, 읽어보겠습니다. 독자를 고려해서 쓰기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고, 과정. 그러니까 장문을 과정으로 보는 거야. 자유연상, 다발짓기, 내리쓰기와 같은 활동을 수행할 때 학생들이 유용하다며 열심히 참여했다. 장문을 과정으로 보고 여기 나오는 요것들을 활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 활동이란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면 전략이야, 전략. 자유연상, 다발짓기, 내리쓰기 같은 활동을 수행할 때가 아니라 전략. 그래서 과정, 전략. 어떤 장문이론? 인지주의. 네. A는 그럼 뭐야? 형식주의. B는 뭐야? 인지주의. 이 문제 형식주의하고 인지주의다라고 자료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한다고? 이번에는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거야. 적용하는 거. 도출하는 거야. 도출하는 거야. A라고 하는 것의 장문이론은 무엇을 설명하며? 그러니까 중간고사, 학부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형식주의 장문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를 요구하면 우리 임용 문제는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떤 장문이론이지?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치? 이해했어요? 어떤 게 더 쉬워? 학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더 쉬워? 아니면 임용이 더 쉬워? 임용이 더 쉽지. 개념을 알고만 있으면 되니까. 쉬워요. 다만,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형식주의다, 인지주의다, 요거 쓰라는 게 아니야. 아까 작성방법에서 A, B에 반영되어 있는 장문 이론과 A는 형식주의, B는 인지주의인데 가장 가까운 관점을 지닌 교사 하나 더 나가 이제 꼬은 거지. 문제를 또 꼬았다고. 원래는 A는 어떤 장문이론, B는 어떤 장문이론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 더 꼬았지. 어떻게 꼬았냐면 이번에 교사가 나와. 교사가 A, B에 반영되는 장문이론과 가장 가까운 관점을 지니고 있는 교사. 근데 교사는 가의 교사 집단회라고 해서 교사의 대화 장면이 나와. 제가 장문이론은 교사의 대화나 교과서의 학습 활동으로 장문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또는 장문 수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항상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장문이론은 이렇게 교사들 간의 대화로 나와. 이건 전통적인 기출문제에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교사가 몇 명이야, 여기? 3명이야, 4명이야? 4명. 그러면 4대 장문이론이야, 3대 장문이론이야? 4대. 자, 이번에는 어떤 교사가 형식주의인지, 형식주의하고 인지주의만 찾으면 되잖아. 읽는 시간은 1분이야. 여기도 많은 시간 요구하지 않아. 읽는 시간 1분. 읽어보겠습니다. 김 교사. 좋은 쓰기 수업은 전범. 보자마자 이거 뭐? 전범. 보자마자 이거 무슨 장문이론? 형식주의. 몇 초 안에 결정되는 거야. 개념을 알고만 있다면. 아, 그럼 형식주의. A는 형식주의고, 그건, 무슨 교사? 김 교사. 얼마나 쉬워. 개념만 알고 있다면. 알겠어요? 다만, 내가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범. 그러니까 이건 전범을 무슨 전쟁의 범죄자 이거 아닙니다. 캐논.
캐넌이 뭐야? 캐넌. 성경, 경전. 경전. 전범을 경전이라고 불러. 캐넌. 경전. 모범. 경전. 모범. 알겠어요? 전범이라고 하는 건 모범. 모범. 경전과 같은 거. 굉장히 좋은 글. 알겠어? 경전. 이걸 캐넌입니다. 캐넌. 그래서 좋은 쓰기 수업이란 모범적인 글, 경전과 같은 글을 많이 접하고 그것을 접해서 따라 써야 돼. 따라 써. 아, 형식주의. 따라 써. 그 앞에 A번에서 뭐뭐가 있어. A번에서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친 용어가 뭐뭐가 있어. 모범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모방. 따라 써. 모방. 얼마나 쉽냐고. 형식주의를 몰라도 똑같은 표현이 여기 있네. 작문이론을 몰라도. 왜냐하면 작문이론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이 문제 풀어야 되지만 대학에서 작문이론을 안 배웠던 분이라도 초수생들, 4학년생들도 이거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에 나와 있는 모범과 모방이라는 표현을 여기는 김 교사에게 다시 적용해서 모범을 이번엔 전범으로, 그 다음에 모방을 따라 쓰다, 이런 표현을 좀 주고 있잖아.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형식 이런 표현도 써서 형식주의. 김 교사, 이 교사는 뭐예요? 공동체의 합의가 글의 의미를 만드는 것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공동체 담화 간섭하게 되면 사회적 구성주의. 딱 외우는 거야. 그 핵심 개념을 외우는 거야. 사회적 구성주의는 공동체의 담화 간섭이야. 그 다음에 서교사. 서교사는 텍스트는 선행주자, 후행주자, 대화. 아예 나오지. 무슨 주의? 대화주의야. 그럼 나머지는 하교사는 뭐야? 당연히 인지주의죠. 그래서 김교사하고 하교사가 답이야. A는 김교사. 근데 순서대로 써야 돼. A는 김교사니까 하교사 먼저 나오고 김교사 나중에 나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교사는 인지주의. 인지주의는 여기 봐봐. 의미 구성. 용어가 이런 용어를 외우셔야 돼. 인지주의는 의미 구성이야. 그 다음에 사고 과정. 알겠어요? 중요한 용어야. 그 다음에 개인. 이것도 중요한 용어야. 이걸 저한테 설명을 듣는 거야, 이제 수업 시간에. 왜 의미 구성이 인지주의인지, 또 왜 개인이 꼭 인지주의인지. 의미 구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지주의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도 의미 구성을 씁니다. 다만 사회적 구성주의는 개인의 의미 구성이 아니라 사회의 의미 구성. 그래서 인지주의는 개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중요해. 이거 저한테 수업 들어요. 그 다음에 머릿속 사고과정. 작문이라고 하는 행위를 사고과정으로 본다. 과정으로 본다. 과정. 사고의 과정. 그 사고의 과정이 계획하고 내용 생성하고 내용 조직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보는 인지주의야. 그 다음에 좋은 쓰기 수업이라면 학생들이 다양한 쓰기 무엇을, 여기 봐봐. 무슨 표현이 나와? 전략을. 근데 아까 우리가 B 장면에서 B에서 자유현상 다발짓기 내리쓰기 같은 활동을 수행할 때라고 해서 활동이라는 용어이지만 이 활동은 뭐라고 본다? 전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기 과정에서 목표지향적 이런 표현도 나중에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나오고. 이건 적용 문제. 개념을 알고서 적용 문제. 물론 이제 작성 방법 B도 작성 방법 그 다음에 B와 C의 관점 차이, 평가 주체 측면에서 기억론의 차이, 독자에 대한 B와 C의 관점 차이,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너무 임용 기출 2024학년도 기출 문제를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어떤 작문 이론이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있으면 개념의 적용을 묻는 문제다라는 정도의 사례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작성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건 제가 그냥 제 자랑을 할게요. 제가 작년 수업을 할 때 작문 이론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나오거나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나오되, 다만 한 가지 어떤 점이 있냐면 예상 독자에 대한 부분은 물어볼 것이다. 어떤 작문 이론에서는 예상 독자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독자에 대한 관점의 작문 이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만 여기서는 인지주의하고 대화주의의 독자에 대한 관점 차이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야.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독자에 대한 관점 차이는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7쪽, 8쪽 부분에 보시면 관련 기출 봐봐. 8쪽 부분에 관련 기출을 보시면 봐봐. 2023학년도 작년도지 20학년도, 17학년도, 14학년도, 13학년도는 3대, 4대 작문위로 나오고 아예 형식주의만 국한해서 나온 거 16학년도, 10학년도, 인지주의에서만 국한한 거 12학년도, 2차 12학년도 객관식, 2009학년도, 사회적 구성주의에 국한한 거 2012학년도, 2차 2012학년도 객관식, 대화주의는 2021학년도 A형 서술 문제. 봐봐. 작문이론의 기출 문제를 보라는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그 논점이나 관점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대로. 약간 변형되어서 나올지라도. 그래서 기출을 보라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네, 나머지는 이제 쭉 설명이 나와요. 학습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야. 개념 설명하는 거 아니니까. 15쪽 부분에 보시면 기출문제 확인 및 적극적 활용. 2015학년도에 나왔던 독서의 정의도역과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생략하고 16쪽, 그다음 17쪽 보면서 OT 마치죠. 국어교육론의 학습 가이드는 뭐냐? 그럼. 어떻게 학습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개념을 뭐 해야 돼? 이해해야 돼. 두 번째로는 이 개념을 뭐 해야 돼? 적용하되 개념의 이해와 적용은 무엇을 가지고? 기출을 가지고 하세요. 끝. 처음이자 마지막.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개념밖에 없어요. 이해했어요? 자, 17쪽에는 2025학년도 제 수업의 커리큘럼인데 지금 이 1, 2월은 개론서 중심 기본 이론반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개론서를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교재. 이 교재에 여러분들이 보는 개론서 뭐 한 10권 정도의 내용들이 한 권에 그냥 단권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개론서 따로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 책 보면 개론서 10권 읽는 거랑 똑같아. 나 3, 4월은 국어교육론은 교육과정 분석반이에요. 22교육과정.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개념을 잡는 거야. 그래서 1, 2월, 3, 4월이 개론서, 그 다음 교육과정. 5, 6월은 뭐냐? 교과서를 본 거예요. 선생님 왜 교과서를 보죠? 적용하는. 교과서는 엄청난 그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 지문 사례에 적용하는 거예요. 개념을. 그리고 7, 8월부터서는 이제 그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익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게 정규 강좌고, 그 다음에 테마 특강 부분에서는 기출해설 특강이 1월부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월까지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 매주 수요일 날 기출해설 특강이 있습니다. 2024 기출을 포함해서. 기출해설 특강은 98학년도부터 진짜 오래된 기출문제부터 작년도 문제까지 테마별로 기출해설 특강은 국교론, 그 다음에 뭐 문학도 기출해설 특강은 이때 합니다. 수요일 날 할 거고,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인데 언제부터냐면 기출해설 교재가 출간되면 아마 2주 후 정도인데 그 공지를 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날. 그리고 이때는 그 전 범위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11개념만 하는 게 아니야. 11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범위의 기출해설 특강을 매주 수요일 날 합니다. 기출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국어교육론 핵심 구조도 특강이 5, 6월 달에 있습니다. 이 핵심 구조도는 뭐냐면 개념과 개념 사이를 요 교재, 구조도 특강이라고 하는 교재. 이게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교재인데 아주 얇아요. 요것보다 더 얇아. 그 다음에 또 그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맵이라고 하죠. 맵. 마인드 맵이라고 하죠. 맵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 이것을 특강 형식으로
교재를 가지고서 특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전식 용어 특강이라고 해서 7, 8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9, 10월 달에는 특강으로 또 파이널 테마 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1, 2월 달은 기본 이론 교재는 이제 있고, 기초 교재는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그 다음 교육과정 교재는 3, 4월 때 나오고요. 개념 구조도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어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19쪽에 넘어가시면 국교론 단과반은 매주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반이라고 해서 문학까지 포함한 국교론하고 문학반은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뭐 매주 수요일 보시면 22개년이죠. 기출해설 특강. 14학년도부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98학년도부터야. 특강 일정은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직강을 들으신 분들은 여기는 뭐 학습 상담 통해서 실천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안에서 하셔야 할 일은 강의에 대한 복습과 함께 기출 스터디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이 스터디 팀을 짜드릴 텐데 스터디 팀 안에서 이제 개념에 대한 복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이나 이럴 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OT 이제 좀 마무리를 짓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수업 시간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마인드 문제, 마음가짐 문제, 마음가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공부하다가 죽으신 분들 제가 못 봤어요. 죽을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 뭐 많지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 안에서 나온 명언이라고 합니다. 그 해밍웨이는 아시죠? 그때 말하는 참치. 상어가 고래도 아니고 참치. 돛새치라고 하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 어떤 노인의 이야기죠. 이야기 주인공은 다 아시죠? 청새치인가라고 하는 그 커다란 참치를 드디어 이제 잡아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잡아가지고 작은 조각배로 끌고 오는 도중에 그 청새치는 다 작은 물고기들이 다 없고 뼈밖에 안 남았더라. 허무하더라, 인생. 그러니까 주제는 허무인데 거기에서 나온 유명한 명언이 뭐였냐면 죽을 수는 있으나 패배할 수는 없다. 청새치와의 싸움에서 내가 얘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잡기 위해서 수많은 낚시꾼들이 목숨을 잃었어. 이 노인도 마찬가지야. 이 노인도 산티아고인가? 그 노인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청새치 잡이를 나갈 텐데 인생에서 이 마지막 낚시를 청새치를 그 유명한 수많은 낚시꾼들의 목숨을 잃었던 청새치 전설적인 그것을 내가 한번 잡아버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목숨은 잃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잃을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청새치에 패배하지는 않겠다. 이걸 왜 제가 중요하게 여기냐면 죽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즘에 마인드가 뭐냐면 야 거기에 무슨 목숨을 거냐 그런 일에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근데 우리가 임용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을 좀 걸어봐야 하진 않나. 맞죠?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할 거 아닌가? 맞죠? 죽을 수도 있어. 물론 청새치를 잡는 데 있어서는 죽을 수는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임용 공부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공부하셔야 돼. 죽을 만큼. 알겠죠? 그 절대 패배해서는 안 돼. 무슨 말이냐?
인생을 걸었어, 내가. 임용 공부에. 인생을 걸었으면 패배해서는 안 돼. 언젠가는 승리해야 돼. 그게 당장에 올해가 아니어도 좋아. 올해가 아니어도 좋아. 하지만 인생을 걸었다면 언젠가는 승리해야 돼. 만약에 이 임용 공부에 내가 인생을 걸었는데 패배를 해서 임용 공부를 포기를 했어. 3번, 4번 도전을 해가지고 포기를 했다고 해봐. 감당 안 돼. 감당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괜한 욕심 부렸다. 나는 그냥 교사 꿈꾸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 그래. 이럴 수도 있는데 계속 그 패배감은 사그라들지 않아. 그리고 인생에 온갖 역경들이 있겠지. 고난들이 오고 있겠지.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겠어?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꾸 생각나는 게 그때 교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좀 오래 걸려도 내가 교사가 됐더라면. 이런 것들이 그냥 죽을 때까지 남을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인생을 건다고 선택을 했다면 그렇다고. 아예 사범대 내가 입학하자마자 나는 임용시험 안 볼 거야 라고 하면 오케이. 안 보는 것을 선택했으니까 그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근데 사범대를 나오시건 국문과를 나오시건 교대원을 나오시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올해 내 수업을 들으려고 선택하고 임용시험을 본다고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의 행동의 결과인 죽을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그 마음가짐으로 임용시험을 보셔야 돼. 절박감 가지셔야 돼. 그래야만 승리해. 그래서 그래야만 성공한다는 표현을 제가 쓰지 않습니다. 인생에서의 성공은 없어. 어떤 일들에 대한 승리만 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현직 교사가 됐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 거둘 것 같지? 아니야. 현직 교사가 되면 현직 교사 나름대로의 또 뭐가 있어? 고난과 역경들이 있고 그것을 또 죽을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할 수는 없다는 마인드로 또 그것을 싸워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임용시험의 이 과정이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냥 하나에 불과해. 그래서 패배하면 안 돼. 넘어서. 그리고 이거 넘어서면 또 다른 역경이 또 오면 또 싸워. 또 이겨내면 돼. 다만 임용시험의 첫 단계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은 다른 역경과 고난보다는 덜해. 덜하단 말이야. 그래서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과정일 것 같지만 잘 이겨내기 바라고. 꼭 성공 거두시 바라고. 아셨죠? 1년입니다. 1년. 딱 1년만 그냥 죽어야 돼. 나 죽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